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5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발표된 신규 택지 공급 계획입니다. 정부는 반면에 부동산 대출은 바짝 죄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뚝 끊긴 것으로 전해졌고 또 경매 시장엔 매물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정부가 모두 5만여 가구 택지 조성하겠다고 밝힌 곳은 서울 서리풀과 경기도 고양 대곡, 의왕 오전 왕곡, 의정부 용현지구 등입니다. 첫 입주 목표 시기는 2031년이라고 네. 하고요. 이번 택지 공급 발표의 의미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차원인데 네. 도심지에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근접되어 있거나 서울 내에는 네. 12년 만에 이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건데요. 이 서리풀 지역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왼쪽에 있는 그 청계산 등간 입구 땅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개발하려고 하는 데는 예전과 좀 다른 면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지상에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향 같은 경우는 대곡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취락지구 놔두고 농경지나 전답 쪽으로만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개발하는 걸로 갔고 네. 서리풀 지역도 지금 비닐하우스가 몇 개 있을 정도지 허가를 내서 건물 그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사는 주택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또 의정부 같은 경우는 그 군부대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민간 주택이 없고요. 또 그 의왕 그 오전 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은 우리나라는 1971년도 7월 30일 날 처음 지정을 했는데요. 네. 영국의 제도입니다 이게 개발 제한을 이제 하는 건데 그 목적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녹지를 보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네. 이번에 푸른 네 군데는 녹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을 위해서 개발 제한구로 묶여 있지만 이거는 개발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녹지로서의 기능을 하던 곳은 아니다. 네. 지금까지 그런 네. 말씀해 주셨고 서초구 이제 서리풀 지역 경우에 이제 그것도 그린벨트 풀었는데 강남 지역의 그린벨트 풀고 어쨌든 택지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른바 로또 분양 아니냐, 네.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2만 가구 중에서 11,000가구인 55%는 네. 장기 임대로 갑니다. 신혼부부라든지 또 이렇게 그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처럼 예. 또 자녀가 2명, 3명 있는 사람들한테 거의 90% 이상 80%를 부양하기 때문에 물론 20년 정도 이후 더 연장해서 살면서 나중에 네. 분양권을 준다고 하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뭐 로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워낙 좋은 자리 아닙니까? 예. 서초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나머지 부분도 일단은 그 청년을 위해서 또 이 그 실업 그 신생아 대출처럼 이렇게 그 아이를 낳는 사람들한테 주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그 아이를 돌봄을 중심하는 그런 단지로 만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기성세대가 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젊은 사람들과 신혼부부나 이렇게 뭐랄까 젊은 사람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로또라는 얘기는 다른 지역보다는 덜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내놓은 이른바 8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어차피 이제 장기, 중장기 공급 대책의 주안점이 두어졌으니까 아까 뭐 첫 입주 시기가 2031년이라는 네. 말씀도 드렸는데 뭐 당장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키는 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없다고 봐야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공급한다는 건데 그렇죠. 2026년도에 이제 지작물 조사부터 감정 평가를 하기 시작해서 2029년도에 일단 분양을 하겠다는 네네.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부가 너무 조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급하다. 네, 예,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교산지구 같은 3기 신도시는 아직도 네. 첫 수업도 못 두고 보상도 안 당한 상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토지를 수용하는 단계에서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삼심제도처럼 사법으로 한번 개혁을 하고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네. 이게 한 6개월 1년 걸립니다. 그리고도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 한 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재평가하게 되거든요. 이 기간이 짧아도 1년 반, 길어도 2년 정도 간다고 보면 이게 이제 토지보상이 2년 간다고 봐야 돼요. 예.
또 하나 여기가 뭐냐면 교산지구처럼 문화재 조사가 있어요. 문화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교산지구는 문화재 때문에 남한산성 밑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지역 전부 다 문화재 조사 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요? 또 한 번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파봐야 알겠지만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2년 내에 이렇게 그 착공해서 뭐 지구 지정해서 이렇게 3, 4년 내에 분양한다는 건 좀 성급하지 않나. 그러나 만약에 이제 아무 일이 없다면 국토부 계획대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런가? 3기 신도시가 지금 현재 5곳이나 됐는데도 거의 그 못 가고 있잖아요. 분양도 네, 뭐 선분양했다가 지금 포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장 그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계획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좀 넘어야 될 산이 있고 변수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자. 공급 계획과는 별도로 정부는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을 중심으로 지난달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이제 집계도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이건 대출 조익이 여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9월 달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그 시행하면서 네.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결국에 정부가 이제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을 막았는데 네네. 이걸 7대 은행까지 확대했다가 지금 1금융권은 전부 지금 막은 상태고요. 네. 제2금융권도 지금 막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새마을금고까지도 규제한다고 그러는데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 IMF가 3월 달에 우리나라 걸 발표한 걸 보면 가계부채가 2,200조가 넘습니다. 2,260조 정도 되고요. 기업부채가 2,772조나 됩니다. 근데 정부는 이제 이번에 발표한 걸 보니까 좀 떨어졌더라고요. 1,867조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엄청 많은 거죠. 네,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금융당국에서 대출 규제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반 대출은 많이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정책 대출이 계속 나갔어요. 네. 보금자리론이나 또는 신혼부부 대출이나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갔는데 그게 또뭐 초저출생하고 또 엮여 있으니까. 네, 그죠? 신생아 네. 대출 뭐 이런 게 계속 나가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늘었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정부가 그거를 일부 서울은 중단하고 지방은 놔두고 네. 금리를 좀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 속도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에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게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네. 했는데 추가적 관리수단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그 기재부서 만약에 이 얘기했다 그러면요. 네. 지역 규제가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일 지구나 더 나아가 투기 지역인데 예. 조정 대상 지역만 지정을 해도요 대출 규제뿐이 아니라 이게 이제 부담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요. 아, 그게 강력한 수단이군요.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만약에 과열되거나 투기가 일어난다면 그것까지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외에는 뭐 대출을 조이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도 좀 위험하죠. 지위양도 금지가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는 투기하지 말아라. 또 과열되게 이렇게 접근하지 말아라. 주택 공급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실수요자 위주로 해라. 뭐 네. 이런 시그널이라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금리 볼 때 일단은 좀 하향 추세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하향 추세면 그게 이제 그 일반 우리들이 받는 대출과도 금리와도 영향이 왔을 때 돈이 부동산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대출 제한 약발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예. 그 10월 달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그 집계 자료를 보면은요. 네. 서울의 거래량이 2,700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난 7월 달에 한 9,000건이 넘었던 게 네. 반의 반토막 났죠. 이게 금년도 1월 달에 그 거래량이 2,670건 정도 됐는데 그 정도로 돌아갔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주택은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데 대출을 막아버리면 자기 자본을 5억, 10억, 20억씩 투자할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뭐 몇십억을 현금 주고 사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일부분이고요. 그건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데 대출을 옥죄게 되면은 시장은 이제 이렇게 안정되게 되는데 그 지표를 봐도요. 지난 10월 7일, 14일 날 그 0.11% 상승했던 게 지난 11월 4일 날 0.07%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신문 보도나 언론 보도는 하락했다라고 나오는 거지 하락한 게 아니고 상승폭이 줄어든 겁니다. 여전히 아직도 부동산 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출 조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막 투기 세력들 네. 이거 차단한다는 건데 이 와중에
어떤 그 서민들 진짜 실수요자들 이런 사람이 또 대출받기 어려워지지 않나 이게 좀 고민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1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되면서 카드론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 이 금융권으로 쏠린 이른바 이제 풍선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네. 자 서민들이 어쨌든 뭐 필요한 사람이든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뭐 집을 하겠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비싼 이자로 지금 대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요. 제 생각에는 예. 이렇게 이제 대출을 전반적으로 규제하면서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예. 무주택자는 이럴 때 집을 사야 될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려갈 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무주택자에게는 금리가 좀 높더라도 대출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책 대출 같은 거는 조금 늘릴 필요도 있다고 근데 보시는 정책 거예요? 대출은 제가 볼 때 금리가 너무 낮아요. 신생아 대출 그래요? 같은 경우는 0.6%부터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3.5%고 지금 한 번 내려서 3.25%인데 정책 대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정책 대출은 금리를 좀 올려야 돼요. 예. 올려서 너무 투자를 많이 하게 하지 말고 예. 그 이외에 이제 그 내 집만을 하기 위한 사람들에게는 금리가 지금 보통 한 4%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한 내 집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나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이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집을 살 수 있게 열어줘야 돼요. 올라간 다음에 열어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대출을 주되 다주택자나 또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는 것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생활자금까지도 대출을 받는데 이것도 1억 이하로 제한했어요. 네네. 그래서 자영업자가 지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걸 좀 선별적으로 좀 유동성 있게 맞춤형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부동산 경매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관측 나옵니다. 부채를 견디지 못한 이른바 한계 부동산이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10년 만에 가장 많은 아파트가 경매 붙여졌다는 어떤 통계도 있어요. 이건 어떤 징후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금리가 한번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0.25포인트밖에 안 내려갔잖아요. 네. 금리가 내려왔는데 대출 금리는 올라갔어요. 이자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하지 못한 거죠.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수 경제가 어렵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내수 경제 어렵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는 게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동안 그 연끌로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 또 시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뭐 이자가 한 두 달만 밀려도 일단 경매 들어오니까요. 이번에 늘은 것을 보면요. 10월 달에 그 지지옥션서 발표한 걸 보니까요. 한 달에 3,493건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늘은 거죠. 그 늘은 건수를 가만히 보면 전부 임의 경매입니다. 경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는데 임의 경매는 저당권을 행사한 사람이 돈을 못 갚을 때 들어가는 거니까 되게 은행 거고 강제 경매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 그냥 압류하고 나서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강제 경매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임의 경매는 경매 진행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주택 시장이 좀 그 하향 안정세로 간다, 예.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정부도 이게 많이 늘어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연착륙하길 바라지 급락하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막 얼어붙길 바라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아닙니다. 그죠? 근데 예. 이제 이렇게 경매가 많이 나오는 거는 결국에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던 그동안에 연끌로 샀던 사람들이 아마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네. 거기에 이제 1가구 2주택 3주택 있는 사람들이 역시 이제 그 임대가 잘 안 나가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이제 어떤 무주택자한테는 이 경매 많이 나온다는 게 또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요, 네. 예. 여윳돈 있는 사람들은 좀 한번 경매도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근데 같고요. 문제는 이제 경매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요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보다 앞순위가 있는지 낙찰 받았을 때 그 권리 분석이 내가 어느 정도 그 안고 가야 되는지 금액을 물어주고 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선순위 채권이 얼마가 있는지 분명히 그 가지고 가야 됩니다. 경매 물건에 대한 권대중 교수님의 지금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내년에 전국 집값 하락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수도권은 보합세, 지방은 낙폭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럴 경우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 빈익빈, 부익부 현상 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요? 벌써 심해됐어요. 벌써 됐어요. 네, 지금 강남에 뭐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가 뭐 40, 50억씩 가잖아요. 네. 근데 강북은 그 반밖에 안 가고 지방은 뭐 더 할인해도 분양이 안 되는 지금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남도일 같은 경우는 뭐 그 서민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인데 220억에 거래됐어요. 3월달에. 그 말이 안 되죠. 220억 이요? 네, 제 생각에는 주택은 주택일 뿐이지 예. 그 자산으로서 이 전환시켜 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 뭐 50억 100억에 되는 주택에 살면 그걸 월세로 환산한다면 월세 사는 겁니다. 이자로 계산하면. 근데 이제 서민들은 생각을 못 하죠. 그래서 점점 지역별로 차별화가 된다. 양극화가 된다. 네. 그 속에서도 또 그 평형별로 금액별로 또 차등화가 되고 양극화된다. 여기에 서울과 경기도 또 경기도와 지방이 양극화되는 거는 점점 심화될 것 같아요. 서울 내에서도 또 양극화됐어요. 네, 지금 뭐 강남 내에서도 예. 또 서초구 내에서도 또 양극화가 돼요. 구축과 신축. 그다음에 뭐 교통이 편리한 지역과 또 그렇지 않은 지역, 한강변에 조망권이 있는 지역과 또 없는 지역, 그 가격 차이는 굉장히 커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 부동산 거품 우려도 이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품 우려할 정도 상황까지 왔습니까? 저는 일부 지역 거품이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용 쪽 측면에서 볼 때 국민주택 규모가 몇십억씩 간다는 건 너무 비싸지 않은가요? 평생을 벌어도 못 살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네. 또 10억도 안 가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지역은 부자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은 저는 버블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네. 대출을 막은 게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 갑작스럽게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기를 거치는 것처럼 대기 수위로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다르지만 지방은 미분양난 상태에서 서울 일부 지역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가치보다 가격이 높으면 버블이거든요. 가치보다 가격이 높으면 버블인데 가치보다 가격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일부 거품이 보여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번 달에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12,000여 가구 규모 대단지, 정말 대단지 입주 시작됩니다.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한 건데 이 정도로 하면은 서울 지역이 약간 공급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이게 시세 조정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긴 힘들죠. 우선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매물이 많으면 장사가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예. 또 하나는 유동성 자금이 많으면 어떤 규제가 있어도 가격이 오릅니다. 근데 이번에 둔촌 중아파트는 매물이 적게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대출이 안 되니까 매매도 못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전세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또 2년 거주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유자 직접 들어가게 되면 전세도 안 나오고,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많이는 안 떨어지지만 생각에 한 뭐 3억 5억 정도 좀 떨어지는 매물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반적으로 서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 세대수가 한 12,000가구 정도 되는데 네네. 원래 지금 현재 그 5,900세대 정도가 있었으니까 6,000가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6,000가구가 이제 임대로 나오거나 또는 이제 매매가 나올 텐데 큰 영향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그래요? 입주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입주면 영향을 미치려면 지금 이제 내년 봄에 입주하는 그 아파트들 전세나 예. 월세나 매매, 이게 아마 내년 1, 2, 3월 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현재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영향이 없고 이제 좀 내년 초에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아파트 시장에서 최근에 뚜렷해진 추세 중 하나가 이른바 얼죽신입니다. 네. 얼어 죽어도 신축. 네. 젊은 세대 중심으로 더 그렇고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인데요. 이른바 얼죽신 경향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지금 서울의 그 공동주택의 약 한 60%, 70% 사이가 지금 이제 구축입니다. 오래된 네. 아파트죠. 네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깨끗한 아파트를 원하겠죠. 그렇죠. 편리하니까. 이게 네네. 이제 주거 문화가 점점 고급화 첨단화 기능화로 가면서 그렇게 됐어요. 네. 예전에는 뭐 그 아파트도 연탄화공이처럼 연탄된 적도 있거든요. 이게 점점 이제 난방이 이제 주황 난방이 되고 지금 뭐 방에서 온도를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점점 편리성을 쫓아가다 보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깨끗한 아파트,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재산 가치도 있잖아요. 그럼요. 가격도 그래서 차별화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원하는 그 아파트가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지금 현재 그 신축과 구축 사이가 네. 가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미국에서 트럼프 2기 체제 본격화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클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트럼프 2기 출범하고 뭐
영향이 있을까요? 있지요. 네. 지금 그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대외 경제가 불확실성해지거든요. 네네. 뭐 미군 주둔 비용도 더 내라고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지금 관세도 뭐 10에서 20%더 물린다 그러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우리는 미국하고 무역 수지에서 흑자 본 나라 중에 가장 많이 본 나라입니다. 지난달에 66억 6천억 달러 흑자 봤는데 45억 달러 정도가 미국서 흑자를 냈어요. 물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걸 많이 사간 거죠. 그만큼 네네. 반도체를. 그리고 이제 흑자를 내는 게 베트남과 인도인데 물론 아세안도 흑자를 내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고 흑자를 내니까 너들 물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 되면 이제 강달러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이 이제 내수 경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지금 KDI도 내년에 성장률을 2 내지 2.2%로 지금보다 낮게 잡고 있거든요. 네. 경제가 어려워지면 집 살까요? 먹고 살기 어려우면 집을 안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뒤로 미루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부동산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요거는 우리 부동산 시장하고는 살짝 비껴난 얘기긴 한데 이제 대한민국 건설업체들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막 추진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면 전후 복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우리에게도 큰 기회입니까? 네, 우리에겐 유리하죠.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그 석유가 두바이유거든요. 네네. 왜 두바이유를 하냐면 브렌트유는 유럽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부 텍사스유가 있고 두바이유가 있는데 유럽 쪽에 우리가 그 아랍 쪽에 우리가 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쓴 건데 예. 사실은 그 세 개의 그 오페크 석유 중에서 가장 질이 나쁜 게 두바이유입니다. 근데 서부 텍사스가 가장 좋은데 불구하고 예. 비싸도 그걸 사는 이유가 우리가 건설시장 진출 때문에 특히 프렌트 쪽 진출 때문에 샀는데 우크라이나도 지금 현재 뭐 우리 윤 대통령이 갔다 오셨지만은 전쟁이 종식되면 복구 사업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게 되면 해외 건설 시장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자, 국내 건설에도 훈풍이 돌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부동산 동향에 관심인 청취자 여러분들께 짤막한 조언의 말씀 네. 부탁드리는 건데요. 집을 사려는 분, 팔려는 분, 전월세로 집을 내놓으려는 분이나 새 집을 찾는 분, 부동산 거래 고민하는 분들 어떤 부분을 가장 꼼꼼히 챙겨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3040 같은 경우는 그 3기 신도시 부담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네. 또 이번에 네 군데 또 발표했고 일단 무주택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 집에도 사면 손해예요. 청약 통장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신도시를 그 청약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보고요. 5060들은 이제 재산을 그 좀 이렇게 리모델링 할 나이거든요. 60 넘으면. 네네. 이럴 때 이전 수요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좀 이렇게 이제 가격이 좀 하락할 때 그 이유는 이달 28일에 금통위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금리 안 내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2월 달에는 금통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월 달에 한번 내리면 내릴까 아마도 대출 규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간다면 부동산 시장은 지금처럼 관망세 내지는 하향한 정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때가 갈아타는 수요가 아니겠나. 또 한 가지 이제 팔려는 사람들은요. 네.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죠. 거꾸로 가거든요. 내릴 때 팔고 올라갈 때 사요. 근데 지금 팔려는 사람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 팔아도 되고 사는 사람들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 내 집 마련하는 게 좋고 가능하면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분양 받는 게 제일 돈 버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공공택지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네. 분양가 상한 제적입니다. 전부 다가.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